네, 여러분들의 활동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환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정확하게 명칭이 문화기술대학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이 방에서 한번 그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네 분? 네. 네, 이런 강연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핵심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옛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반복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또 애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기가 쉬운데 네, 어쨌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기술이 뭔가요? 선생님이 좀 아니면은 선생님을 공경해서 구해줄 용감한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평생 달고 다닐 카이스트에서 뭘 공부하셨나요? 전공이 뭔가요? 라고 물을 때 문화기술이요 라고 답할 분들이세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누구? 모르긴 몰라도 100가지 이상의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가 가능할 텐데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무래도 이 모티베이션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첫 학기 밖에서 네 아직 네. 혹시 잘못하면 선배들한테 연락받을까봐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네. 용감하게 본인이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랑 이제 제가 기대하는 교육, 그러니까 연구하고자 했던 연구 주제가 이제 문화기술대학원 쪽에 잘 맞았는데 이제 문화기술대학이 어떻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관심사가 저는 이제 좀 창의적인 뭐 이제 창의서부터 되게 막막해지는데 좀 창작 활동을 위해서 이제 창작자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작 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문화기술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기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그런 창작자들이 만든 그런 창의적인 결과물이고 이제 기술은 문화기술은 그것들을 이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인 문화 행위를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기술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누가 첫 물꼬를 떴으니까 텄으니까 그 다음은 좀 쉽죠? 좀 보충하고 싶은 사람. 자, 박사과정에 계신 분 누구세요?
석사 1학기가 용감하게 문을 열었는데. 네. 박사가죠? 네. 그러면은 그럼 여자분? 제가 생각하는 문화기술은 문화라는 건 사람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창작물이고 사람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과 만들 것을 기술을 통해서 그걸 분석하거나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문화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적인 것, 혹은 문화를 담은 것을 소통시키거나 그거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이시죠, 전부. 네. 학부 전공이 소위 말하는 문과, 이과 딱 잘라가지고, 우리나라는 딱 그런 거 자르죠.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 출신, 베이스가 문과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베이스가 이과인 분. 좀 높이.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문화기술에 그러면 저 선생님께 좀 여쭤보죠. 문화기술의 이 소위 말하는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이른바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비중이 높은가요? 높죠. 네. 다른 것도 뭐가 있나요? 지금 아까 여기 창작, 네. 만든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부분은 또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네. 영상에 관련된 네. 제작에 네. 예술 미디어 아트 쪽에 들어가서 예술적인 음악이나 네. 그러니까 그런 그야말로 크리에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학원에 많은 네.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그거에 아마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거나 혹은 이런 컬처 인포메이션 쪽에서는 지금 빅데이터 쪽 분석이라든지 네. SNS 분석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인포메이션 분석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좀 있을 거고요. 네. 저희 컬처 인포메이션 뮤지엄 네. 어떤 크리에이션 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디지털 저작 도구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비중이 높은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길을 잘못 들지 않기 위해서 번지수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관심사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현대 이 디스플린이 너무 그냥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옆방에서 하는 일도 참 알기가 어렵죠. 조각조각 나는 그러한 학문 세계인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한테 이 강연 의뢰가 왔을 때 제목을 뭘로 하겠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키워드. 인문학, 인문교육, 인문 컨텐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화기술 전공에서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 바가 여기에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이 3번째겠죠. 인문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 인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저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틀 안에서 이 인문 콘텐츠를 둘러싼 혹은 그것의 기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얘기 하다가 이 도입이 길어져 가지고 결론을 놓칠까 봐서 제가 두 갈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뭔지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생소해요? 네. 디지털 인문학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자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하는 인문학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기술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는 테크놀로지 쪽에 컴퓨터 기반의 그것이 어떤 저작 기술이든 혹은 거기에 대한 분석 기술이든 혹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이든 그 테크놀로지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문화적인 컨텐츠로서 의미가 있는 이 창조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 아트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컬처 테크놀로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문화 활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어떤 창조적인 예술 활동,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문학적인 학문 활동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그 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저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한테 디지털 인문학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딜 가나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듣는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디지털과 인문학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견고한 단단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가 설명하는 디지털 인문학이 쉽게 이해될 수도 있을 텐데, 뭔가가 꽉 머릿속에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디지털과 인문학이에요. 세상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인문학 연구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첫째, 인문학적 지식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료화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액세스하고 필요할 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그거를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디지털과 인문학의 관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해요. 디지털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디지털 인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지털과 인문학은 여기 가운데 인문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문학 연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전에 인문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그거를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즉 인풋 차원의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자들이 어쨌든 그거 뭐 좀 도움을 받아서 웬만한 거 구글에서 검색하고 뭐 때로는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들을 그걸 활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웹페이지로 퍼블리싱 합니다. 네. 시작도 디지털이 개입하고 마무리도 디지털이 개입하죠. 그런데 가운데는 그 중간은 그 중간은요. 그 가운데에 디지털이 관계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연구 자원을 획득하고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나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러한 세대는 예전에 대학원에 가면은 목록실이라고 하는 데서 카드를 가지고 책을 찾았어요. 그거를 요즘에는 자기 연구실에 컴퓨터 단말기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때로는 강의하다가도 모바일로 검색하고 이건 참 편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학술 논문을 쓰거나 저작을 내는 것을 인터넷으로 퍼블리싱하는 것. 그거는 디지털과 결부되어 있고 결부되어서 좋고 나 역시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중간에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디지털이 전혀 침투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내가 나의 선생으로부터 배웠고 내가 평생 해왔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체계를 찾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처리에 디지털이 개입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야지 거기에서부터 어떤 연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돼야지 더 어떤 확대 재생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선토막에 머리, 꼬리만 잘라가지고 이것만 디지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거기에 디지털 기술이 결부되고 그것을 도구로 이용할 때 그 환경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탐구해 갈 때 우리는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길들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예전의 인문학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큰 성과를 걷어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시작과 끝마무리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제한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문지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자, 문화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된 말이 됐고, 그리고 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 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컬처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공무원들과 그 방면에 여러 그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 좀 이 작은 비공개 포럼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문체부 공무원이 그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해요. 세상에 아직도 컬처 테크놀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김정환 선생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 오해는 김 교수님께서 풀어주실 걸로 제가 믿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떠한 부동의 실체로 예전부터 엄연히 그 자리에 있어 왔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태어난 그 시절에 그 태어난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많은 그 히스토리가 있고 또 버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얘기할 때 OT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가 빨리 어떤 국제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이 기술 5가지를 얘기를 할 때 그 5가지라고 하는 게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OT가 6T가 됐어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이 디지털 기술과 어떤 그 문화 현상과의 그 접합 부분에 대한 많은 그 사회적 변화를 사람들이 주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 돌림에다가 컬처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음으로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당시에 문화관광부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한 일들이 논의되고 그러면서 없던 얘기,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갑작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컬처 테크놀로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말보다도 이것을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거를 국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취급하는 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컨셉이라고 하는 면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이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그때 처음 그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질 때 그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컨텐츠 진흥원 이러한 조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컬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했는데요. 그때 오고 갔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컬처 테크놀로지는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참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기술을 수반하지 않은 문화는 없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을 때 거울을 이용해서 인물을, 형상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이른바 광학기술이 접목이 됐었고, 그리고 그림 하나를 그릴 때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염료 개발 기술이 그 시대에 같이 이 문화기술로서 존재해 있었죠. 따라서 문화와 기술은 한 가지로 그 문화 속의 그 기술이 어우러져서 그 기술을 가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문화 여기 따로 있고 테크놀로지 여기 따로 있어서 문화와 테크놀로지를 인위적으로 결합을 시키면은 뭔가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접근은,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논의들이 그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컬처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컬처와 테크놀로지가 이것이 각기 딴 동네의 일이 돼가지고 저기 컬처가 있는데 내가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 컬처를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네. 인문학에서는 그러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인문학이 있고 여기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저 인문학을 소재로 삼아서 뭔가를 해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인문학적인 소재를 하나의 재료로 이용해서 뭔가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일종의 이제 좀 깜짝 쇼 하듯이 아, 이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인문학자들은 혹은 우리 사회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감동받지 않아요.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은 뭔가 그 인문학과 디지털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억지로 만나가지고 이 만나면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 환경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인문학적 지식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혹은 디지털이, 테크놀로지가 인문학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진정으로 인문학의 세계에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밀접한 융합의 시대가 돼 있고,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인문학을 둘러싼 인문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인문 콘텐츠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할 수 있겠죠. 자, 그 디지털 인문학의 사례, 무엇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좀 예시로서 답하는 것이 쉽겠죠. 제가 좋아하는 외국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한 두어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런던 라이브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연대가 보이죠? 1690년부터 1800년대까지, 즉 주로 이제 1700년대죠. 18세기 영국의 하층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 중심으로 기술이 되죠. 왕조사고, 귀족들의 역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과거의 수많은 시대를 그렇게 왕과 귀족들, 장군들만이 살아서 그 시대를 이끌었는가, 그 시대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그건 아니죠.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저마다 그들의 삶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 속에는 기록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러한 중하층 사람들의 역사가 아예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런던 라이브스가 그 한 예인데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로 이 자리에서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자료로 다 그 공유가 될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한 소년이 고아원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그 런던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을 그 영국 사회에서는, 당시 그 런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육하고 어떠한 그 사회의 인적 구성원으로 성장을 시키려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수많은 수백 개의 스토리가 이 런던 라이브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역사가가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떤 역사 기록을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는 당시 그 고아원의 입원생 명부, 그리고 그 고아원을 보육하는 보모하고의 보육 계약서, 그 애가 나중에 고아원에서 좀 나이가 자라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어린애들 데다가 걸레짜기 일을 시키는 그런 구빈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의 이 구빈원 이른바 학생 명부, 나중에 그 애를 저쪽 시골에 있는 장인한테 도제로 보낼 때 그 장인과 같이 작성한 도제 계약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문서라고 분류되는 이러한 기록들을, 그것이 영국의 곳곳에 문서 보관소에, 기록 보관소에 그런 낱장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내용들을 추적해서 동일인 식별의 로직을 개발하고 거기서 동일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타임 시퀀스에 따라서 조직해서 이러한 일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자, 컴퓨터가 없이는, 데이터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컴퓨터만 갖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은 분명하죠.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건상 이거를 이 사람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회 시대상이라든지 그 밖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상당한 이 기반 지식이 있지 않고는 이와 같은 매핑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전산 기술자들이 인문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작업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18세기 런던 하층민들의 삶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역사학자가 컴퓨터 기술을 자기의 자유자재로 운용을 하면서 찾아낸 그러한 지식 탐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는 디지털 기술자들이 인문학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보이고 이해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저작행위가 아니고 직접 그 인문학 지식을 자신의 메이저, 주 관심사로 삼고 있는 인문학 연구자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그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그 디지털 인문학 센터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별로 그렇게 뭐 첨단이라거나 소위 말 하이 테크놀로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미래과학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걸핏하면 얘기하는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얘기되는 그러한 식의 최신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배우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져와서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을 아주 끈질기게 그 안에 적응시켜가지고 예전에 그러한 기술을 쓰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이 지금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인문학의 과제를 제가 인문학의 세 가지 키워드 연구, 교육, 활용 인문학, 인문교육 그리고 인문 콘텐츠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카테고리로 풀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의 한 사례를 제가 직접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 수행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네. 옛날에 혹시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별로 원망하진 않아요. 네. 사실은 문과생들은 거의 뭐 이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이 대표적인 그 연구기관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전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 문과, 이과의 벽을 쌓고 그 안에서만 그
가르치고 배우고 한 결과죠. 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한국학,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해외에서 세계 학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좀 확산시키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고전 문헌들이 존재해요. 저희 연구원이 자랑하는 이 아카이브가 하나 있는데 장서각이라고 합니다. 그 장서각 아카이브는 모두 그 17만 종의 이 문화재급 문헌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2만 종은 조선 왕실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조선 왕실의 왕실 문헌들이 지금 저희 연구원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한 5만 종은 전국의 유명한 이 문중에서부터 문중이 보관하고 있던 이 고문헌 자료들을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들의 기탁을 받아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실 문헌 그리고 사가 문헌들은 거의 100%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90% 이상 모두 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돼서 그 원문과 해제 그리고 핵심적인 메타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해놨어요. 물론 이제 그 상당 부분은 제가 그러한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코어 데이터라고 한 이 부분이 뭐냐면은 고문서의 목록과 고문서 이미지, 고문서의 탈초 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개 이러한 고문서들은 100%, 99% 이상, 예외도 있어요. 한글로 좀 적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자로 적혔습니다. 근데 그 한자가 또릿또릿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아니고 이른바 초서, 막 흘려 써가지고 전문적으로 초서를 읽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그러한 글자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읽어내가지고 이걸 전산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걸 번역한 것.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 그리고 특히 고문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글이라든지 왕의 궁정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교서 이런 것하고는 달리 이 민간에서 토지 거래의 목적으로 쓰였다든지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쓰였다든지 그런 문서에는 이 한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이두라 그러죠. 아시죠, 여러분들? 신라시대 때 썼다고 하는 그러한 이두로 표현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자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는 한문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전혀 해득할 수 없는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만 표기한 그러한 케이스인데 그러한 것들, 어떤 것이 이두 글자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소위 말하는 그 갖가지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 자체가 인문학 고문서 연구자들의 그 인문학 연구를 위한 환경이지 이것이 바로 고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인문학 연구를 그대로 담아내는 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문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직접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 모델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의 석사과정 학생의 석사 논문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집안 중에서 광산김씨라고 하는 집안이 저쪽에 경상도 안동 지역에 이 세거하고 있어요. 세거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그 지역에서 거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광산김씨 마을 오천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집안이 있는데요. 그 집안은 특히 재산상속 문서를 상당히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집안으로 좀 명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도 누군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식들에게 혹은 사회단체에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그거를 변호사들이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 상속 절차를 거치죠. 예전에 양반가에서는 반드시 그 재산 상속의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재기라고 하는 재산 상속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분재기가 이러한 건데요. 지금 네. 큰아들 이 벼슬을 지낸 고서령 탄지의 몫이라고 하는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쪽에서부터 온 재산 이거를 물려주고 어머니 쪽에서 온 재산 이거를 물려준다. 그리고 네, 큰아들서부터 뭐 큰딸,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어떤 재산들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걸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문서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재산을 나눠주는 기록이라고 해서 분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재기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이건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자식이든 누구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인데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문서를 작성해서 재산을 나눠주는 그것을 이제 분급문서, 분급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부모가 미처 그런 분재기를 만들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되겠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요. 그런 거를 화훼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식이 결혼했다든지 혹은 과거에 합격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축하해주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먼저 줘요. 그런 거를 별금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화훼문기 혹은 분급문기, 별금문기 이러한 것들이 각 집안마다 그 집안의 이 이력을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문서로서 보존이 되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고문서들은 그 안을 세세히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은 그 가족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늘고 줄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원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리 정교하게 혹은 많은 양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문서를 연구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데까지가 그 역할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직접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것은 그 문서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의 문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를 볼까요? 이걸 볼까요? 이거는 노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외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문서와 그 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문서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왜 이런 관계 네트워크가 필요하냐면은, 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은 그런 재산 상속 문서는 문서 하나 만든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노웅이 자기의 손자에게 그 김효로라고 하는 외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문서를 작성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효로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문서를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담당 관청에, 여기라면은 유성구청 혹은 대전시청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재산이 나의 재산임을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소위 말하는 일종의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그 김효로 처음에 올리는데 김효로 소지라고 하는 거예요. 김효로라고 하는 사람이 관청에다가 그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관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알았어. 이제부터 그 재산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먼저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노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 사실을 재산을 상속해 준 게 맞느냐라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분재기를, 별금 문기를 작성할 때 같이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산 상속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각각 전부 다 이 사실이 맞느냐라고 하는 확인 질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 유산 상속에, 그 재산 상속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틀림없이 그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입증 문서들이 다 함께 모여서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 관부에서는 김효로한테 이러한 증거로 봤을 때 이 상속 재산은 이제부터 너의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일종의 등기를 해줘요. 그러한 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문서행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밀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그것을 관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기까지 이와 유사한 절차들을 다 거칩니다. 심지어 사망신고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수반되는 문서가 한 5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서 뭐가 소실됐다. 그것 역시 적어도 한 5종류의 그러한 문서가 구비됐을 때 비로소 그 화재 사건의 이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문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그와 같이 문서들이 서로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분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어떠한 혈연 관계에 있는지 그 족보를 네트워크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분재기상의 정보만 갖고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족보라고 하는
동시대 그 집안의 족보 데이터를 같이 참조해서 이 부분을 완성해 냈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 족보 데이터가 매우, 그 집안에서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지만 분재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는 1300년대, 1400년대, 14세기, 15세기 그때의 일인데, 대부분의 조선시대의 족보는 그때부터 계속 새로 편찬되면서 현존하는 것은 17, 8세기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편찬된 경우가 많은데, 옛날 기록들이 많이 사라져서 대충 엮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은 남녀 균분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게 되면은 여자들은 조선 후기 족보에서는 재산 상속은 그렇게 균분으로 이루어져 왔지만은 족보에서는 남자 중심으로만 기술이 돼가지고 여자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분재기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빨간 것들은 아들이고, 보라색은 그 아들의 부인이고, 파란색은 그 아들의 딸이고, 하늘색은, 이 파란색은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입니다. 그 집안의 이런 모든 혈족들의 관계가 전부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죠. 노란색은 분재기 문서고요. 여기 분홍색은 그 분재기에 담겨진 재산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개체고, 그리고 여기 이 회색은 재산으로 상속된 개별 재산, 노비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라기보다 또 그냥 두 가지예요. 뭐와 뭐죠? 토지와 노비. 사실은 조선 전기로 가게 되면 토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노비예요. 지금 여기서 기술된 요 집안만 하더라도 이 김무라고 하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김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아들 때, 손자 때에 남긴 상속한 노비 수가 수백 명이에요. 그 분재기상의 노비들을, 어떤 조선 후기 명문가의 분재기에 표시된 노비들의 그 거주지를 전부 추적해가지고 지도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저기 한경도 끝에서 전라도 경상도 남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외거노비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출의 일정 부분을 이 세공으로 바치는 노비들인데, 그러한 외거 노비들을 소유한 거는 오늘날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어느 재벌 집안이 전국의 공장과 점포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노비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됐는지를 지금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재미있게 찾아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노비 족보예요. 족보는 양반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반 상민들은 족보가 뭐 없었죠. 양반들만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아주 그냥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유지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 분재기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양반 족보 이상으로 정확하게 그 혈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노비예요. 왜냐하면은 노비는
노비가 노비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노비의 신분을 갖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무슨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영모에 연루된 그러면 정승판서의 이 부인과 딸이라고 하더라도 뭐 관비로 신분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부모의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손은 그냥 노비가 돼요.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외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른바 노비사회, slave society라고 얘기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노비를 신원을 이 노비 문서라든지 이 분재기상에 노비의 신원을 밝힐 때는 반드시 누구의 자식, 누구의 노, 누구의 비, 누구의 참노, 누구의 이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비 신분을 물려준 그 부 또는 모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적해 가게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노비 족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경우에는 이 효도가라고 하는 이 비는 여자 비죠. 137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쭉 5대를 지나서 여기 만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5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가문 안에서 이어져 온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갖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또 사실은 이러한 노비들은 어머니는 시집 올 때 자기 재산 몫인 노비들을 가지고 그 집안으로 와요. 그것이 이제 어머니 쪽의 재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딸에게 물려주게 되게 되면 딸은 그 노비들을 데리고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 노비가 매매에 의해서 이 거래되거나 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어떤 가문 내지는 혼맥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비 상속 문서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상속해 주는 사람이 이 노비는 우리 집안의 노비이기 때문에 절대 가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너희들에게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밖에다가 그것을 처리하지 말고 혈족 안에서 가문 안에서 이 노비들을 물려줄 그러한 상속자를 정해가지고 물려줘라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이거는 물론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노비 문서를 읽으면서 뭐 지식으로 그동안에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온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노비 족보를 직접 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그 추적을 하지만 이 수작업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거든. 하지만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건 SNS의 유행 때문에 이제 발전된 기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 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인문학 연구에서 가능해졌고 이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일환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이 전문적인 그러한 역사 연구 분야 중에서도 어떤 세세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굳이 오늘 강연에서 이 얘기를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여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디지털과 인문 지식의 결합은 그냥 외피만을 보고 샘플링 작업 내지는 그 결과를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보이는 정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갑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의 얘기를 다루면서 이것이 디지털과 역사 지식의 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는 거죠. 예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철저한 그런 작가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예술적 행위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문화기술이 추구하는 부분이지, 예술을 타자화하고, 그 타자화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술과 예술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나는 예술이 아니니까, 내 영역은 기술이니까 요만큼만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보이면 돼 라든지, 예술 쪽에서 저기 이러한 기술이 좀 새로운 거니까 남이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내가 가져다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보여봐야지 하는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인문학과 기술이든 예술과 기술이든 정말 밀접한 밀결합, 이제 결합이라기보다는 그 하나가 완전히 융합한, 즉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 수준에서 승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우리 특히 저희 학생들은 인문정보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많이 빠져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정보과학자입니까? 인문학자입니까? 학생들한테 저는 과도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인문 분야의 그 각 도메인 디스플린, 분과 학문 영역이죠. 그 분과 학문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문 지식을 같은 수준으로, 그 전공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습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듣기보다는 역사, 철학의 전공 강의의 과목을 수강하고 그 전공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논문을 쓰고 토론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정보학자는 그 자신이 바로 인문학자가 돼야지 살아남지, 인문학자들에게 인문학 지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문정보학자는 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모든 인문학자가 이와 같은 정보기술을 가지고 자유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인문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당대에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정보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탑 수준의 인문학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은, 다음 세대의 그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그것을 너희들의 중요한 미션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은 어느 한순간에, 어느 당대에, 어느 선구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회가 그 한 점을 향해서 수렴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 힘들게 애쓰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빨리 당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나아가는 궤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도록 그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디지털 인문학의 또 하나 중요한 미션,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문 교육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교육부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건 교육부가 아니라 그 7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 청와대와 사개부처 관계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등등등 뭐 미래부도 나오고 교육부도 나오고 산업부도 나오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나와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마치 그냥 소프트웨어 강국이 이제 곧 될 것처럼 그렇게 정책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환으로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자, 뭘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 스토리는 명확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Let's teach kids to code.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자. 자, 즉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라이팅 능력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읽기는 잘하는데 리딩, 디지털 리더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디지털 라이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문맹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글을 모르는 걸 문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읽기만 한다고 해서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리딩과 디지털 라이팅의 능력을 같이 갖추게 하는 것, 즉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식의 교육이 지금 세계적으로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 읽을 뿐 아니라 매일 읽고 저기 인터넷 웹 서핑하면서 이것저것 뭐 잡다한 지식을 흡수하는 데만 익숙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인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인문 교육이 바로 디지털 리딩뿐 아니라 디지털 라이팅의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문 지식이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가고 창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다 공부해 보셨죠? 공부 잘해서 여기 다 들어오셨죠? 왜 하나요? 문화 테크놀로지가 뭔지는, 문화 기술이 뭔지보다는 좀 더 쉬운 질문 아닌가요? 공부 왜 해요? 네? 궁금해서. 네, 훌륭해요. 또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하지만 그거는 정말 훌륭하고 숭고한 목적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뭔가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결국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배워서 그걸 갖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커버 댄스가 그렇게 유행하는 이유. 따라해서 내가 소화해서 내가 표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죠. 오늘날 이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정의 성과가 오로지 성적표의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인정은 인정이에요. 1등을 한다든지 수를 받는다든지 1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그것도 분명히 인정은 인정이지만 별로 재미없죠. 인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동안에 우리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뭐 문사철 교육이 죽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리딩만을 요구해요. 지금 이것처럼 나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죠. 여러분들 재미없죠. 내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걸 이렇게 써먹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어떤 학습의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문지식을 자기가 습득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디지털로 인문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문지식을 자기가 자기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문교육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게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 지향하는 인문교육의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문화활동을 접목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각점이 테크놀로지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해서 그거를 그냥 소재로 삼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는 요즘에 요구되는, 요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컨텐츠의 세계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술가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당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그러한 문화예술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보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학부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량과 그 방법론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 일환으로 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디지털적인 방법을 직접 인문학적인 교육계 현장에 사용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여러 번 시행을 했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는 대학 1학년 학부생들 40명을 데리고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지난 1학기 동안에 이뤄낸 일인데요. 위키 사전 편찬 방식을 가르쳐주고 문화백과를 설계하는 온톨로지를 교육한 후에 40명의 학생들을 하여금 건국대학 학생들이었는데 광진구라고 하는 지역의 이 문화백과사전을 학생들이 모두 10개 조를 짜서 편찬하게 했습니다. 한 학기 만에 1000항목이 넘는 위키 백과사전을 이 학생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우수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지역마다 6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향토문화 전자 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그것만큼은 뭐 못하겠지만 과연 이쪽에 6억 들이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거를 대단히 깊이 회의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만들어낸 학생들이 리포트를 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이전까지 나는 디지털 세계의 리더에 머물렀지만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디지털 세계의 라이터가 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러한 성과를
얘기하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 문화예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적인 방법에 아주 깊이 있게 사람들을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쪽 길로 다가서게 해주는 그러한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컬처, 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그와 같은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고